을 상세히 적어 광고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코를 발견하는 즉시 붙잡아서 연행해 올 테니까요. 곧바로 신문사로 향해 달려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지금 내 코가 도망쳤습니다.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당하네요. 어쨌거나 그 코가 지금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오등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는 한시바삐 그놈을 붙잡아서 끌고 와달라는 광고를 내야 하오. 그런 광고를 신문에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광고를 냈다가는 신문사의 명예가 떨어질 테니까요. 만일 정말 코가 떨어져 나갔다면 그거는 병원에 가셔야죠. 꼬발료프는 광고도 거절당하고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막힐 때가 어디 있을까? 코가 없어가지고서야 도대체 뭐냔 말이야. 부엉이라고 봐주자고 해도 부엉이도 아니고, 사람으로 보자 해도 사람도 아니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때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발사 이반과 이반을 잡은 경찰이었죠. 혹시 코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여행을 막 떠나려는 놈을 체포했거든요. 역마차를 타고 라트비아의 리가로 도망치려던 찰나였지요. 여권도 어느 관리의 이름으로 오래전에 발급받았더군요. 경찰관인 나 자신도 처음엔 의젓한 신사로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며 경찰은 종이에 싼 코를 꺼냈습니다. 틀림없어. 내 코야. 내 코가 틀림없어. 하지만 그는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는 찾았지만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붙여야 하는 문제가 남았던 겁니다. 의사를 불러왔지만 잘못 건드렸다간 되레 좋지 않을 겁니다. 코를 붙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코 없인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제기랄. 내가 이런 혐오스런 몰골로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오늘 저녁만 해도 파티가 있는 집안을 두 곳이나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봐주십시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만 주십시오. 앞으로 춤은 그만두겠습니다. 최대한 안 떨어지게 덜 움직일게요. 치료비는 최대 한도로 생각해드릴 터이니 염려 마시고. 나는 돈 때문에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소령님의 코를 당장이라도 붙여드릴 수 있지만 결과는 안 붙이는 것만도 못할 겁니다. 의사는 점잔을 빼며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직 안 되겠군. 어느새 이 기괴한 사건에 대한 소문은 부풀려져 장안에 퍼졌습니다. 코가 오후 3시가 되면 네프스키 거리를 산책한다는 소문은 그리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몇몇 의대생들이 일부러 견학을 하러 거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오등관 행세를 하며 마차를 타고 장안을 돌아다니던 그렇게 떠들썩한 소동을 일으킨 코가 갑자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4월 7일에 시치미를 대고 다시 제자리에, 즉 꼬발료프 소령의 얼굴 한가운데 돌아와 앉았거든요. 잠에서 깨어 무심코 거울을 들여다보니 코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코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였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코였습니다. 좋아, 이젠 됐어. 지금은 누가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가 도망을 쳐서 오등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이상하고, 또 구워낸 빵 속에 어떻게 코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꼬발료프 같은 인물이 신문사에 광고를 못 냈을까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랍니다.
줄거리 읽으면서 이렇게 재밌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읽은 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마음껏 쓴 소설 같지 않나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치부리고 있어? 하는 독자분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고골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아직 같았어요. 안 되겠군. 이 단편 토로 이번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고골의 가장 유명한 작품 외투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한 편의 이야기 같은 꿈 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자요. 안녕. 기다려야겠어. 이제 좀 재밌어졌대?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건 모르겠지? 이곳은 눈부신 햇살이 내려앉은 프랑스 노르망디입니다. 지금 알바르트 해변은 파도에 젖어버린 자갈들이 뜨겁게 빛나고 있어요. 해변을 걸을 때마다 적당한 온도로 달궈진 자갈들이 기분 좋게 발등을 스쳐가네요. 저기 나무 그늘에 앉으면 파도 소리와 자갈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펼칠 수 있겠어요. 노르망디, 기드 모파상의 고향에 왔으니까 오늘은 그의 책 여자의 일생을 펼쳐볼까요? 톨스토이가 모파상에게 보낸 헌사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재능이 있다. 그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게, 명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문체를 갖고 있다. 프랑스 소설을 좋아했던 독일 철학자 니체도 그중 단 한 명의 천재를 고르라면 그 이름은 모파상이라고 말했는데요.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태어난 모파상은 26살 때 비계덩어리를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여자의 일생으로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올랐죠. 하지만 그 무렵 그는 안질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눈병 같은 건가 보죠? 신경장애와 편두통에 시달렸던 모파상은 거미가 나를 습격한다면서 여름철에도 창문을 꼭꼭 걸어 잠궜고 나는 신에게 검은 매독을 전염시켜 죽일 테다며 악을 쓰기도 했다는데요. 모파상은 결국 1892년 1월 1일 밤 자살을 시도했다가 큰 상처를 입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43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죠. 모파상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히 여자의 일생은 생애의 슬픔에 마주하게 되는 작품인데요. 그럼 여자의 일생, 그 주인공 잔느의 삶을 함께 펼쳐볼까요? 막 수녀원을 졸업한 17살 잔느는 돈 많은 남작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질 거라고 믿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모가 수려한 젊은 귀족 쥘리앵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지는 노을을 보며 자주 저녁 산책을 했다. 잔느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다 창백해졌다 했으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율이 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울창한 오솔길을 걷던 때에 쥘리앵이 잔느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꿈꾸던 결혼을 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잔느의 가족들은 쥘리앵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무일푼 가난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절망적인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저녁 무렵 쥘리앵이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가 그 지갑 안에 얼마를 넣어주었지? 잔느가 지갑을 열어 금화를 세었다. 2000프랑이었다. 짐을 챙기던 줄리앵이 나지막하게 아내에게 물었다. 심부름꾼에게는 20수만 주면 충분하겠지? 한 2주일 동안 그는